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아이 SE를 맡고 있는 부성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왜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걸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면으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럴 고민이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젠다입니다. 첫째로는 반복적인 해킹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취약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해킹 기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성 코드와는 별개로 합법적인 툴을 가지고 악성 행위를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즉, 논멀웨어가 어떤 식의 논멀웨어 형태의 툴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런 인간의 취약성을 이용을 해서 합법적인 툴을 가지고 공격을 했었던 실제 APT 공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 발표 전에 우선 식상하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 사이버 디펜스 라이브 초청 이메일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메일이고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메일 속성까지 제가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내용이 달라요. 속성을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이겠지만 메일의 속성을 보시면 이 메일의 진실이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는 이제 일반 개인 메일을 통해서 보낸 거고 하나는 제가 파이아이 이메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낸 메일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얘는 이제 뭐 중간에 뭐 보안 장비를 거쳐 가지고 왔다라는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IP도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판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내용 끝나는 대로 제가 저만 알고 있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격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취약점, 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고요. 이러한 공격일수록 히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하죠. 소셜 엔지니어링 해킹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케빈 미트닉,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해커죠. 예. 이분이 실제로 유명한 거는 기술적인 해커 능력, 기술적인 능력이 있다기보단 어떻게 보면은 사기,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는 거를 통해서 해킹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유명하신 사람이고 실제로도 수많은 해킹 사건들을 보시면 이 사람은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해킹을 성공한 게 아니고요. 뭐 모토로라 소스 유출 사건도 보시면 악성 코드가 아니고 전화 한 통으로 소스를 유출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정보 보호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조직 구성원의 부주의고 그리고 즉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훌륭한 정보 보호 기술도 인간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이거는 현재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과연 인간의 약점, 인간의 취약점이 뭐길래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걸까요? 저희 임직원 대상으로 뭐 모의 해킹도 하고 이제 악성은 아니지만 뭔가를 측정하기 위한 이메일도 보내고 그런 훈련들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읽지 말라는 이메일의 URL 링크를 클릭하는 것도 인간이고 그리고 실행하지 말라는 이메일 첨부 파일을 실행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떠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 반면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 정보가 유출되는 거는 되게 또 꺼려하죠.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싸이월드를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제 슬픔을 공개하기 위해서 소주잔과 그리고 빈 방에 사진을 찍고 사진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배경음악은 되게 슬프게. 그래서 남들이 내가 되게 슬픈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를 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다 해당되실 거예요. 어떤 새로운 맛집을 발견을 했을 때 이제 뭐 어디에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새로운 맛집을 발견했으면 그 요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다가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공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예인데요. 제가 구글에서 해시태그로 워커홀릭 그리고 오피스 이 두 가지 단어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작을 좀 한 건데요. 네, 이분입니다. 이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 되게 워커홀릭이고 그리고 오피스라고 제가 검색을 한 이유는 오피스 내부에 있는 전경을 제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검색어로 지금 했었고 이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하와이에서 그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었어요. 하와이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자를 받아요. 문자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곧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것이다. 빨리 대피를 해라. 라는 문자가 와서 이게 하와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오보가 된 거였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임자가 그의 오피스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이 동그라미로 표시된 걸 보시면 포스트잇이에요. 모니터에 포스트잇에 비밀번호를 아이디 패스워드를 적은 걸 이분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미 노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업은 이제 어느 정도는 취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링을 했지 않습니까? 좀 다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정보들은요 4%밖에 안 돼요. 전체 데이터의 4%밖에 안 되고 실제로 나머지 96%는 거의 딥웹이라고 불리는 좀 불법적인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특히나 다크웹 같은 경우는 뭐 마약 밀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출된 신용카드 정보를 서로 거래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브라우저로 서핑할 수 없는 공간들이죠. 이거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리고 VPN 연결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거의 96%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겠습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해커들은 사전 정보를 입수를 해서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보통 오신트라고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이게 공개된 정보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 소셜 네트워크 정보, 구글을 통한 아까 제가 검색을 했던 그런 정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뭐 유저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인터넷 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코드 분석도 하기 때문에 저의 관심사인 이 멜리셔스 파일 어나리시스 부분에도 OSINT 오픈소스 인텔리전스가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저희 많이 쓰는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경우도 이제 오신트라고 불리는 거죠.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해커들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새는 이렇게 자동화된 툴을 가지고 쉽게 정보를 수입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구글링에서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이제 정보를 모기도 하겠지만 이미 이렇게 그런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를 대상으로 이렇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아마 가입자면 다 아시겠지만 URL에 자기만의 UID가 있어요. 그 아이디와 페이스북 사용자 이름을 대상으로 이것만 이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하게 되면 얘와 관련된 또 다른 이메일 어드레스라든지 사용했던 홈페이지라든지 사용했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됩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아까 케빈 미트닉이 전화 한 통으로 해킹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화를 아무데나 전화를 했을까요? 뭔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나서 타깃된 그 기업의 임직원한테 전화를 했겠죠. 당연히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고 지금은 이러한 정보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줄 수 있는 공격 툴도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됩니다. 작년에 그 해킹 공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조사를 한 데이터예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제 보통은 피싱이나 해킹 악성 코드를 통해서 이제 공격이 대부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임직원 실수로 정보가 그냥 유출이 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나 내부 어떤 정보 유출로 인해서 이제 뭐 사용자 인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유출이 되면서 해킹이 일어난 사례도 있고요. 근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요. 다 인간과 관련돼 있습니다. 인간. 죄송합니다. 휴먼 에러라고들 하시죠. 피싱도 실제로는 이것도 사회공학적 기법이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사람으로 하여금 읽어서는 안 되는 또는 눌러서는 안 되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개입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인간이 아까 제가 구글 검색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가 나간 것처럼 그런 것들도 다 사람에 의해서 공격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이 두 개의 이메일 초청장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지금 되게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요. 가짜를 찾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해커라고 했을 때 저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성이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초청 메일이에요. 저희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저희가 연례 행사를 하는데요. 초청장에 어떠한 악성 코드도 심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읽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명이라도 이거를 생각을 하고 한 명이라도 악성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있다면 성공을 했다.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겁니다. 저희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킹을 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합법적인 툴을 가지고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타 보안 회사에서 나왔던 그 악성 코드와 넌 악성 코드의 비율인데요. 작년에 이제 공격에 가담했던 악성 코드를 분류를 해보니 실제로 악성 코드보단 넌 멀웨어라고 불리는 이제 합법적인 유틸로 해킹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타입의 공격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혹시 평창 올림픽 며칠 전에 이제 폐막식을 올린 평창 올림픽 디스트로이어라는 파괴자라는 악성 코드 혹시 아시죠? 이거는 이제 개막식 때 나왔던 악성 코드고 저희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해킹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근데 한 보안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에 나왔던 악성 코드는 역대 올림픽에 나타난 공격 가운데 가장 난도가 높다. 이유는 그 파일 악성 코드 안에 이미 이전에 수입된 정보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그 악성 코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럼 타깃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들을 썼느냐? 우선은 이 올림픽 디스트로이어의 특징을 보시면 PSEXEC라는
이거는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툴이에요. 이 툴을 가지고 전파를 했어요. 전파를. 그러니까 하나의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툴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파괴를 하는 그 과정도 사용된 게 보면 VSS 어드민이라든지 뭐 WBA 어드민이라든지 이런 툴들을 통해서 파괴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관리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파괴 메커니즘을 수행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 그 디스트로이어인데 이 파일을 실행을 해보면 좀 잠깐 뭐가 떴죠. 심창이 뜨고 그리고 이 파일 이 프로세스 밑에 이제 또 다른 자식 프로세스가 뜨게 되고요. 얘가 이제 메인 역할을 하는 악성 코드예요. 그럼 얘를 실행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얘는 이 파일이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차일드로 있던 프로세스가 요거고요. 이 파일은 실제로 두 개의 파일을 드랍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근데 파이프라고 되어 있죠. 파이프는 윈도우에서 어떤 명령을 이제 공유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건데 파이프를 형성을 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일드 프로세스로 또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VSS 어드민 이걸 가지고 섀도우 복사본을 삭제를 해요. 섀도우 복사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윈도우가 이제 뭔가 잘못됐을 때 복원하는 그런 능력인데 그거를 삭제를 해버린다는 거는 복원을 못하게끔 이제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랜섬웨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WBA 어드민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복원 기능을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법이 이제 사용이 된 거고요. 세 번째로는 BCD 에디트라는 윈도우 복구 모드를 가지고 윈도우 복구 모드를 아예 불능 상태로 만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리고 W 이벤트 유틸이라는 툴을 가지고 이벤트 로그, 그러니까 흔적이죠. 해커가 공격을 했을 때 윈도우에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들을 아예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도 보시면 얘는 진짜 파기를 하려고 만든 악성 코드라는 걸 아시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얘가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던 게 바로 그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됐던 PSEXEC라는 툴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전파를 했고요. 특정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시스템은 셧다운이 됩니다. 물론 사용자에 의해서 셧다운이 돼도 이제 동일한 이제 결과를 얻겠지만 특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시스템이 중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부팅이 되겠죠. 리부팅이 되는데 아까 제가 복원 기능을 다 삭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PC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부팅이 안 돼요. 이거를 이 PC뿐만 아니고 아까 합법적인 툴을 통해서 전파를 했던 모든 PC가 이제 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악성 코드입니다. 실제로 넌멀리어 기법을 통해서 전파를 했던 최근 이제 악성 코드예요. 이거는 비단 APT 공격뿐만 아니고요. 랜섬웨어에도 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아까 미니 세션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워너크라이라든지 이제 나페티아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자체 확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때 사용했던 도구가 아까 얘기했던 합법적인 도구를 가지고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종류 합법적인데 악의적인 해커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우선 PSEXEC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파를 할 때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된 디지털 서명된 윈도우의 서명을 담은 파일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얘는 악성이 아니에요. 윈도우에서 인정하는 정상 파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여기서 이 파일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행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은데 원래 얘의 목적은 원격 실행이에요. 관리자가 원격에 있는 PC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행할 때 그냥 뒤에 뭐 계산기를 하면 그냥 이 PC에 계산기가 뜨는 거고요. 지금은 아무 IP도 안 적었으니까 로컬에서 저 계산기가 뜨는 거고, 두 번째처럼 옆에 있는 PC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 PC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 PC에 지금 CMD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C는 이 140번이 아닌데요. 이 명령을 통해서 IP 컨피그에서 확인해 보면 140번이죠. 그러니까 명령이 수행돼 버리는 거예요. 원격에 있는 것들의 명령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원격에서 계속 전파를 할 때 이 툴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APT 공격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툴이에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백신에서도 탐지되면 안 되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정한 파일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한다.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요. WUSA라는 게 있고, 이제 뭐 오토잇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낯선 PSR이라는 기능도 이미 윈도우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지원 체계인데요. 지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화로 했을 때 내 윈도우는 지금 이거 했을 때 막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됩니다. 전화로 하는 것보단 이제 녹화를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코멘트를 달아주면 좋잖아요. 그런 기능이 윈도우에 다 있어요. 그게 PSR 기능인데요.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 지금 D 드라이브의 저 아웃풋엔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저 명령을 쳤어요. PSR 통해서 이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있는 명령어예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이 파일 내부에 있는 파일을 보시면 네, MHT라고 이제 웹페이지가 생성이 되고요. 이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크린 캡처 정보가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CLI를 통해서 사용자는 자기도 모르게 해커들이 이걸 이용하면 내 화면이 고스란히 지금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파워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쓰는 관리 툴인데 악의적인 용도로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파워쉘이라는 게 있고 WM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원래는 목적 자체는 이제 합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왜 반복적으로 또 해킹을 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시그니처 베이스의 뭐 백신이라든지 뭐 IPS라든지 이런 방어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요. 이 방어 솔루션들이 PSEXC를 악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시그니처 리스, 저희와 같은 샌드박스를 통해서 동적 행위를 가지고 시그니처 없이도 분석하는 이 시그니처 리스 장비조차도 파워쉘 자체를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떼어내서 뭐 가상머신에 돌려본다고 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명령 프로프트만 뜨겠죠. 어떠한 행위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악성으로 반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러한 툴들을 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공격을 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라이프 사이클, APT 공격은요 되게 치밀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악성 코드 하나만 던지는 게 아니고요. 던졌을 때 최초로 형성되는 그 PC에서부터 옆으로 전파를 해서 목적까지 이루는데 그 단계별로 사용되는 기법들이 다르고 이제 사용되는 툴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APT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통 일컫는데, 이거는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여러 밴드에서 이 명칭이라든지 단계의 수만 다르지 실제로 거의 비슷해요. 유사해요.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APT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아마 다음 세션 계속 이 화면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정찰,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빅팀을 형성하는 최초 침투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그 PC의 권한을 상승을 해서 이제 내부의 또 다른
전파할 곳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내부 정찰, 그리고 있으면 내부 확산, 그리고 연결 유지, 이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을 하고요. 목적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 그런 PC를 만났을 때 이제 파일을 뭐 유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시스템 파괴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 임무를 완수를 하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APT 공격은 다 되어 있고요. 보통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 이걸로 분류가 돼요.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APT10이라고, 얘 역시도 중국의 스폰서를 받고 있는 해커 그룹인데요. 얘도 치밀하게 지금 이 단계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때 사용하는 툴들이 아까 PSEXC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합법적인 툴을 가지고 공격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탐지 솔루션들이, 방어 솔루션들이 없기 때문에 해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이제 PN6라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이제 금융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 포스기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이제 결제하는 포스기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암거래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조직이에요. 이들은 최초의 이제 사회공학 기법, 그러니까 아까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회공학 기법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요. 그램유라는 악성 코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근데 그램유라는 악성 코드는 뭐냐면 저희 로그인 뱅킹 시스템 할 때 그 공인 인증서 뜨잖아요. 그거와 유사하게 만든 화면을 보여줘요.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이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계속 옆으로 전파를 합니다. 여러 포스 단말기 관리 시스템에 계속 옆으로 전파를 해요. 그러면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는 거죠. 이때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던 게 합법적인 툴을 가지고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목적을 달성을 하고 이 번호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다크 웹이라든지 이 공간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핀6라는 그룹은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공격을 최초에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옆으로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툴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한 그런 조직입니다. 실제 있었던 그런 조직이고요. 최근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이버 방어 체계에서 대응 체계로. 방어가 최고라는 믿음이 아마 은연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화벽, IPS 이런 차단 솔루션, 그리고 엔드포인트에는 백신 이런 솔루션들을 구축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고도화도 하겠죠. 근데 실제 이거는 예시인데요.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마지노선인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만든 아주 튼튼한 벽이죠.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을 하고 프랑스인들은 어떠한 의심도 안 했어요. 독일군이 침투를 할 거라는 어떠한 의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튼튼한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허점이 있었죠. 바로 인근에 있는 벨기에에 있는 장벽들은 이 독불 경계보다는 조금 약간 허술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허술한 점을 이용을 해서 독일군들은 벨기에를 통해서 우회를 해서 프랑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노선이. 저희가 얘기하는 보안 체계를 비유를 하자면 이 마지노선은 바로 IDS나 IPS, 방화벽, 백신 같은 방어 솔루션들이죠. 근데 이 방어라는 게 100%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비롯해서.
이 방어 솔루션은 새로운 공격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부재,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APT 타깃형 공격이 아닌 기회주의형 공격, 그냥 일반적인 공격이에요. 일반적인 공격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뭐 파일 리스 공격이라든지 합법적인 툴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또는 휴먼 에러를 일으켜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 솔루션들이 100% 방어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이제는 바꿔줘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는 조금 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대응입니다. 대응. 아마 대응 체계는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조직을 구성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우선순위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악성 코드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가에게 이담하는 그러한 워크 프로세스가 다 정립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시성 확보는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시성 확보에서 이미 실패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부터 엔드포인트까지의 가시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응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인텔리전스입니다. 저희와 같은 보안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인텔리전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오신트라고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그 기업 내에 있는 자체 인텔리전스를 키워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 프로세스 및 기술의 효율성 측정을 해서 본인들의 레벨을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격이 시작이 되어서, 최초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서 발견이 되기까지 기간을 듀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가시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탐지를 했어요. 뭐가 들어왔구나. 그럼 우리는 이거를 조치를 해야겠다. 이 시간을 리스판스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타임이 길어질수록 대응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측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기업의 임직원이 있는 한 해킹 사고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커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모르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요. 그리고 해커와 싸우는 해커가 아니죠. 해커 그룹과 싸우는 사람이 바로 저희와 같은 보안인들이 아니고, 실제로 해킹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일반 임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해커 그룹과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죠.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빅팀에서부터 뭐 옆으로 전파를 해서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실제로 거쳐간 인물들은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 몇 명 안 되거든요. 이러한 가시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확보를 해서 이분들만 이제 포커싱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뚫렸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어는 100% 방어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분석을 하는 거죠. 이미 뚫렸지만 앞으로 뚫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공격자가 사용했던 그런 툴들 또는 기법들, 그리고 절차들을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미 알고 있는 인텔리전스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기업 내부에 기업 자체의 인텔리전스를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최초 공격 방식은 뭐를 썼고, 권한 상승 때 썼던 도구는 뭐고, 확산 이동을 했을 때 썼던 도구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DB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더 중요한 거는 사용자 프로파일이에요. 임직원 프로파일. 이거는 하기 힘들고 아마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보통 내부의 임직원의 블랙리스트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어떤 임직원이 뭐 실수로 인해서,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인해서 해킹이 당했어요. 그리고 발견을 했어요. 그럼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 PC를 포맷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PC 앞에 있는 한 그 PC는 또 해킹 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접속하는 웹사이트라든지 자주 접속하는 이메일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한 해킹은 아무리 포맷을 하고 뭐 패치를 한다고 해도 결국적으로는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예의주시할 수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텔리전스죠. 그래서 기업 내부의 인텔리전스를 상당히 많이 축적을 해서,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축적을 해서 이제는 방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뚫릴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방어보다는 조금 더 대응에 포커싱을 맞춰서 앞으로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세련되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내리고 제가 준비했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